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 대도시 10곳 중 9곳에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간 FTA 협상이 최종 타결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종 금융사기 수법인 파밍으로 공인인증서 500여 개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농산물 유통 제도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월 10일 화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연휴 내내 있었던 한파가 물러가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다는 소식입니다. 연휴의 끝, 다시 움직여야 하는데 그나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는요, 무서운 기세로 세계 시장의 1인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오늘을 살펴보고요. 일본 기업들이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엔저 효과를 입으면서 환차익으로 엄청난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세계경영연구원의 홍병각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글로벌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강하게 보이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쏟아졌고요. 기술주와 에너지주의 약세 또한 지수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아메리카 온라인은 7% 넘게 급등했고요. 애플도 1%가량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16% 하락했습니다. 13,971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와 S&P 500 지수 0.06% 하락하면서 나스닥 종합지수 3,192, S&P 500 지수는 1,51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증시만 소폭 상승했고요. 독일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까지 열리는 유로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고요. 유로존의 불확실성과 유로화 강세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악재가 됐습니다.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키프로스와 그리스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24% 하락했습니다. 7,633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영국 FTSE 지수 0.21% 상승하면서 6,277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소폭 상승하면서 3,65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아시아도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어제 건국기념일을 맞아 휴장했고요. 중국 증시는 춘절을 맞아 15일까지, 홍콩은 13일까지 휴장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기업의 실적 부진과 유로존의 회복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소니가 10%가량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유럽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 업체 닌텐도도 2.6%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월 수출이 25%, 수입은 28.8% 늘어났고요. 소비자 물가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유통주와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0.57% 상승했습니다. 2,432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홍콩 항생지수 0.16% 상승하면서 23,215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8%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1,153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네, 환율도 보겠습니다. 지난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했는데요. 7.4원 올랐습니다. 1,095원 7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박상정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소폭 하락하면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별다른 재료는 없었고요. 이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결과와 이 하루 뒤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3대 지수의 조정폭은 0.1% 내외로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 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현재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화 환율 문제가 논의되기는 하겠지만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로존 국가들은 외환 정책에서 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오후부터 시작되는 회의에서 이 같은 환율 정책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환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들 내부적으로 환율 안정성을 위해서 공조된 접근을 보여야 할 것이고 이는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내부에서도 특히 그렇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입장은 이 유로 강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유타 우르필라이넨 핀란드 재무장관은 유로화 문제가 논의되기는 하겠지만 현재 유로화 강세는 우려스럽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릭 프리덴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역시 최근 유로화 강세는 유로존 경제를 해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유로존은 이에 대해서 추가적이거나 본질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고요. 이를 반영하듯이 G7이 조만간 환율 정책을 억제하기 위한 성명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G20 관계자들은 G7 차원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 이전에 글로벌 환율 전쟁을 완화하도록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G7이 G20 재무장관 회의 이전에 글로벌 환율 전쟁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표 얘기인데요. 이 주택 지표 한 가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미국 주요 도시 10곳 가운데 9곳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택시장 회복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미중개인협회는 이날 지난해 4분기에 조사 대상 152곳의 대도시 가운데 무려 133곳에서 주택가격 중간값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선 3분기에는 집값이 오른 도시가 120곳에 불과했습니다. 꾸준한 고용 회복과 낮은 금리로 인해서 주택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까지 초래되자 자연스럽게 집값은 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코어 로직 집계로도 지난해 12월 집값은 8.3%나 상승해 최근 6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요,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에너지와 소재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금융주는 강세였습니다. 종목별로 좀 특징적인 부분 보자면은 구글 앞서서 좀 구글 얘기가 나왔는데요. 낙폭을 다소 줄이기는 했지만 에릭 슈미트 회장이 지분 42%를 매각한다는 소식에 약보합권을 맴돌았습니다. 이 반면에 레게네논 이 파마큐티컬 컬스는 이 산업피가 이 회사 보통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에 3%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나이키 역시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덕세 1.15% 올랐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대부분 좀 혼조세 나타냈습니다. 영국은 소폭 오른 반면에 프랑스와 독일 증시는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박상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도시 10곳 중 9곳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민중개협회는 지난해 4분기 주요 대도시 주택 가격을 조사한 결과 152개 대도시 중 88%에 해당하는 133개 지역의 주택 가격 중간값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상승은 고용 회복과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로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간의 FTA 협상이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고 EU 경제 전문 매체 EU 비즈니스가 전했습니다. 농업 부분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타결 실패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산 치즈 등 유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를 대폭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캐나다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EU 시장 접근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일랜드 등이 반대하고 있어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설 연휴 관계로 4일 만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후반에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박상정 기자가 살펴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1950선을 탈환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세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내외 환경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환율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엔달러 환율은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히 올라 93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원엔 환율도 여전히 117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로존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환율 전쟁이 주요 의제가 아니고 유럽의 결집력은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달 말 조기 총선을 앞두고 1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만기까지 집중돼 전국 불안이 차환 리스크로 연결될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주요 기업의 4분기 어닝 쇼크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14일 예정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악재가 많아 1900선까지 밀려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에릭 슈미츠 구글 회장이 보유 중인 구글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팔아치울 계획입니다. 구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슈미트 회장이 자산 다각화와 현금 확보 차원에서 주식 매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규모는 보유 중인 주식의 42% 수준인 320만 주로 매각에는 지난 주말 종가 기준으로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7,300억 원에 달합니다. 예정대로 보유 중인 구글 주식 매각이 이루어지면 슈미트 회장의 구글 지분은 2.3%에서 1.3%로 줄어듭니다. 영국의 기업 경제 심리지수가 199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영국의 기업 경제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4포인트 하락한 88.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영국 경제가 0.3% 후퇴해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동차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죠. 하지만 자동차 소비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성이 지배하던 자동차 산업이 여성을 위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신차 구매자의 52%가 여성입니다. 또 여성들은 800억 달러 규모의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시건대 조사에서도 1995년에서 2010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운전면허증 소지자 수가 남성을 넘어섰으며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오토쇼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가족과 레저를 위한 차를 고릅니다. 이 때문에 멋진 신차가 즐비하던 오토쇼장은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아이치현 내의 한 자동차 판매점은 여성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 전용 쇼룸을 개장했습니다. 또 여성 영업사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거나 여성 점장을 등용하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 중심인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아 자동차가 업계 최초로 여성 마케터 그룹인 레드 아뜰리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매달 자기가 원하는 시승차를 제공을 해줘요. 불편사항이 있거나 이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정기적인 이제 미팅 때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거죠. 전시장 조명 변경, 출산 예비 부부 프로모션 등 여성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마케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을 키워드로 한 마케팅 전략은 불황속 키워드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신종 금융사기 수법인 파밍으로 공인인증서 500여 개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밍이란 악성 코드를 컴퓨터에 심어 이용 고객이 정상적인 주소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하는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최근 금융결제원은 파밍 사이트를 감시하다 악성 코드를 통해 수집된 공인인증서 461개를 대량으로 발견해 일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농산물 유통 구조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심각한 가격 차이를 바로잡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함으로써 유통 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태스크포스는 오늘 14일 첫 회의를 열어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농산물의 유통 구조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의 주택 구매력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들어 서울의 아파트 값은 0.33% 하락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력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전국 종합 주택 구매력 지수는 157로 지난 2010년 9월 141.7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2010년 9월 72.9에서 2012년 9월 85.1로 상승했습니다. 주택 구매력 지수는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소득으로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높아질수록 구매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주택 구매력은 높아졌지만 연초 부동산 정책 공백에 따라 거래가 끊겨 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전셋값 상승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봄 이사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엠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기준을 강화하는 등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주거생활 소음의 법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카드 승인 실적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카드 승인 실적은 520조 9천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3.5% 증가했지만 전년도 증가세 17.8%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사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 위축으로 소비가 줄어든 것이 증가세 둔화의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체크카드의 승인 실적은 82조 2천억 원을 기록해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체크카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간밤에 들어온 외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지난주 미 상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무역 총액은 3조 8,200억 달러로 집계됐고 중국의 무역 총액은 3조 8,700억 달러로 미국을 앞질렀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상황을 두고 중국이 일부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되는 등 글로벌 교역 무대에서 중국의 무역 영향력은 다른 국가들을 위협할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만 보더라도 10년 후면 중국과의 교역액이 프랑스와의 교역액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중국의 2배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무역 총액 증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서비스 부분을 포함하면 지난해 미국의 무역 총액은 4조 9,300억 달러로 중국의 2,311억 달러를 여전히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두바이 경제, 한때 부동산 거품 등 어려움 겪었었는데요.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두바이 경제가 빠른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두바이의 무역 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고 시내주택 임대료도 1년 사이 17%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한때 아랍에미레이트 7개 토호국 중 하나인 두바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면서 아부다비로부터 20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시장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금융산업은 지난해 상반기 3.2%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두바이 정부는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두바이 정부는 세계 16억 무슬림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25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 32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매각 주식은 슈미트 회장의 전체 주식 중 4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에 대해 업계에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글 지분을 매각해 새로운 사업에 나서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는데요. 구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상적인 자산 다각화로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보유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난도 돌고 있는데요. 한때 슈미트 회장은 조셉 피난처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회피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아직 슈미트 회장의 계획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보면 슈미트 회장의 속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오겠죠.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집중 관찰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 연결해서요, 삼성전자가 최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잘 보내셨어요? 네. 명절 스트레스는 없으시고요? 네, 저는 출근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전차군단 회복설이 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어떤 이슈 가지고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라고 딱히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좀 수출주,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예. 삼성전자가 당연히 핵심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의 견인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반등하면서 다시 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환율이 그동안 급락하면서 삼성전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도 좀 많이 하락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가장 큰 내면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같은 호실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환율과 함께 좀 많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갤럭시 S4의 출시가 아직까지 미정인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OLED 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강력하게 조금 LG가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가는 부분을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못하고, 또 가장 큰 우려감은 올해 중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들의 이제 IT 그런 기업들이 중저가 폰 휴대폰들을 좀 많이 내놓고 스마트폰 쪽에서 공격을 좀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 좀 예상된다라는 점도 최근에 좀 주가에 있어서는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증시에서 수급 사항은 어떻습니까? 네, 환율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환율이 반등을 좀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쓴다기보다는 좀 지수를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좀 삼성주에 대응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은 삼성전자는 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수 조절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자칫 잘못 사면은 크게 먹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크게 손실 나지도 않겠지만 큰 투자로서의 매력도를 좀 갖기는 좀 어려운 그런 대형주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삼성전자보다는 좀 후발주자 2등, 3등격인 LG전자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품주들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좀 코스닥 쪽에서 종목을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삼성전자를 좀 매매를 하시고자 하신다라면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1차적으로는 일단 한 140, 2, 3만 원권이 가장 큰 지지 라인으로 되겠고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40,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계속 좀 유지를 해주어야지만 지금의 반등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장기 보유하시거나 최근에 매수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최근에 찍었던 138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향후 시장이 좀 반등을 할 때 삼성전자가 같이 연동을 한다라면은 150만 원 선의 돌파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20일 선이 좀 꺾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다시 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20일 선과 60일 선을 회복한 기술적인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은 보유 전략만 정해드리고 싶고요. 뭐 신규 매수라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눌림목을 활용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삼성전자 집중 관찰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수출입액 기준으로 드디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기술과 품질의 수준도 어느새 우리를 위협할 만큼 쫓아왔다는 분석이고요. 이 내용 장남식 기자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아침 출근 힘드셨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지난해 중국의 상품 무역액이 이제 미국을 제쳤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웃 사촌이 논을 사니까 좀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요. 관련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 미국이 지켜온 부동의 1위 자리를 이제 처음으로 중국이 차지한 건데요. 예. 그 중국의 지난해 상품 수출입 총액은 3조 8,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30조 원인 반면 미국의 지난해 수출입 규모는 3조 8,200억 달러, 우리 돈 4,170조 원에 그쳤습니다. 중국 상품 무역에서 그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한 건데요. 예. 이제 미국이 1위 대국 자리를 내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에는 중국의 상품 수출액이 그 3조 6,40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였습니다. 그렇군요. 참 중국 대단한 것 같은데 상품 수지 외에 서비스 수지를 포함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 여행이나 운수, 통신 같은 서비스 거래를 포함한 무역 총액은 아직 미국이 중국보다 많습니다. 예. 그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한 미국의 무역 총액은 4조 9,300억 달러인데요. 그 미국은 지난해 상품 거래에서 7천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서비스 거래에서는 1억 9,500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중국이 상품 거래에서만 미국을 제치고 최대 무역국 지위에 올라섰다는 건데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하다는 게 무역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이제 커졌다는 걸 의미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고 그 상당수 국가가 중국을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삼고 있다는 건데요. 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이라는 존재가 유럽연합 등 지역 경제 블록을 위협할 정도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짐 오닐 회장은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EU 회원국보다 중국과 더 많은 교육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그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커다란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상품 무역에서 미국을 제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무역 성장세 어떻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올해 들어서 중국 무역 규모는 이제 올해 들어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그 지난 1월 수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했고요. 수입 규모는 29%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올해는 또 중국 무역이 얼마나 성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엔저 효과로 지금 엄청난 환차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베 정권이 주도하고 있는 그 엔 약세 덕분에 일본 기업들이 1년 사이에 5,3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6조 2천억 원의 환차 손익 개선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 예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달러와 현금과 예금을 그 26억 달러를 보유한 닌텐도는 지난해 4월에서 12월 그 59억 엔의 영업 적자를 했지만 그 222억 엔, 우리 돈 2,600억 원의 환차익 덕분에 140억 엔 순이익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 게다가 엔저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확대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엔화로 환산한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도 증가하면서 자기 자본 증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그 일본 상장사 1,373개사의 2012년 말 자기 자본은 187조 엔으로
그 1년 전 174조 엔보다 약 13조 엔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상당히 증가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 상장 기업의 주식 시가총액도 3개월 만에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 NHK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 제1부에 상장된 기업 약 1,700개사의 주식 시가총액은 그 지난 8일을 기준으로 약 330조 4,400억 엔으로 그 엔저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엔화 약세는 방일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해 약 836만 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방문자 수를 올해 1,000만 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엔저로 일본 기업들 여러모로 좀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기조가 언제까지 좀 유지가 될는지요? 네, 일본의 이러한 정책 기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논란이 많은데요. 그 조만간 미국과 유럽에서 그 엔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4월부터 일본은행을 이끌어갈 새 총재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엔저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이와타 가즈마사 전 일본은행 부총재는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일본은행은 부양 의지를 확고히 하다고 그 시장이 충분히 인식할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또 다른 후보인 무토도시로 다이와 종합연구소 이사장도 그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일본은행이 과감한 정책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며 설사 부작용이 있더라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엔저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장민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장남식 기자 살펴본 대로 계속해서 경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일본 또한 엔저 정책 덕분에 가파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 한국의 경제 샌드위치처럼 아주 꽉 낀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 세워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경영연구원의 홍병각 고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님.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한국에서의 아마 첫 설 연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설을 가서 동경에 가서 보내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예. 자, 오늘 중국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결국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우뚝 솟았습니다. 네.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딱 기사를 보는데 조금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예. 중국 성장의 원동력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중국 성장의 원동력은 저희가 그동안 쭉 봐왔던 대로 예. 세계의 이 경제의 포인트가 지금 아시아로 와 있는데 예. 아시아 민족의 그 우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보면은 중국의 이 산업의 발전을 보면은 처음에는 외국 기업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예. 무조건 받아들였거든요. 예. 우리도 많이 갔죠. 가서 이제 싼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문호 개방을 한 상태에서 예. 외국 기업 들어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서서히 정부에서 이제 경쟁력이 생기니까 예. 이제 임금을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임금을 이제 올리니까 이 외국 기업들이 거기서 채산성이 없어지니까 예. 자연히 이제 문을 닫고 나오게 되고 예. 나오게 되면서 그것을 중국 기업이 대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외국에서 재료를 가져와 가지고 만들던 물건들을 그 재료를 중국에서 만들게 됐고 예. 그래서 그것도 2단계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한 거와 똑같아요. 예. 수입 대체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기술을 또 자기네들이 흡수해 가지고 그 기술을 이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게 이룬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급격하게 예. 그 뒤떨어졌던 산업이 이제 예. 현대화해 가지고 상품 수출이 늘어갔죠.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예. 가격 경쟁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격 예. 경쟁력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기술 수준을 살펴보면 예. 제가 이게 통계를 하나 좀 읽어드리면은 지금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지금 39만 건으로 한국의 2배에 예. 달하고요. 예. 그 다음에 국제 학술지 논문이 발표된 것이 지금 한국이 한 4배에 달합니다. 예.
그다음에 연구원 예. 총수는 한국의 한 5배에 달하고요. 예. 물론 이제 뭐 우리보다 먼저 로켓도 띄웠고 예. 기초 과학이나 원천 기술에 예. 있어서는 뭐 이전부터 중국이 좀 우리보다 예. 앞서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부분의 응용 기술은 우리가 앞서 있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과 연계돼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에서는 우리보다 조금 중국이 예. 낙후돼 있다고 봤는데 최근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또 하나 이제 미국 대학이에요. 예, 대학의 유학생 수가 예, 절대적으로 중국 학생이 많아요. 음, 그래서 중국이 말하자면 요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국가 자본주의. 예, 예, 그러니까 국가의 자본을 효율 있게 이제 배분하지 않습니까? 예, 학생들도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국에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앞으로 뭐 매스컴에서 중국이 이제 2025년에 미국을 이제 앞선다. 이제 예. 이런 전망도 나와 GDP가요. 있는데. 예. GDP 앞선다. 그렇게 전망이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봐서는 뭐 헛된 꿈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또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이렇게 화려한 발전 뒤에는 예, 또 어려운 문제가 많거든요. 중국대로 고민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양극화 문제가 이제 심하죠. 예, 그래서 이 양적인 성장 뒤에 숨어 있는 질적인 이제 침체 예, 이것을 중국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을 볼 때 기회도 이 경쟁자로서 우리가 이제 위협도 느끼지만 예. 기회도 많이 보거든요. 예. 이제 한국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거대한 중국이라는 이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한국에 가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느냐. 예. 그걸 우리는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예. 하는데 예. 지금 뭐 중국이 이제 최대 무역국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양자 교역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양자 교역 예. 파트너로 중국을 최우선으로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좀 우리가 어떻게 네. 중국의 이런 성장을 우리의 기회를 좀 활용을 해야 될지 네. 어떻게 중국을 징검다리로 해서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 좀 더 나아가고 네. 우리의 영향력을 좀 키워가야 될지 그 부분 좀 예, 저는 살펴봐 주시죠. 한국이 중국에 들어가서 예. 중국하고의 교역 파트너도 하지만은 중국의 투자 파트너가 앞으로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예. 그래서 중국의 현지 생산, 예. 중국하고의 조인트 벤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는 기업은 국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국적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예.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이 앞으로 가서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위치적으로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의 국적을 의식을 하지 않고 예. 하나의 세계 기업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안에 가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고문님, 이번에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구정 때 예. 일본 다녀오셨다고 예, 하는데 일본 예. 분위기 좀 어떻든가요? 상당히 희망적이에요. 사실 일본 전에 다녀오셔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좀 어둡다고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새는 예. 이제 일본이 새 정부들 이 새 총리가 과거에 하지 않던 이 과감한 정책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 걸 일본은 모방의 나라 같아요. 이 예. 창의성은 별로 없는 나라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총리도 미국의 양적 완화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타겟도 2%에 그렇죠. 정해가지고 예. 뭐 미국하고 똑같은 얘기고 유럽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근데 그동안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던 특히 일본은행 예. 이 동경제대 출신의 그 관료들이 그냥 지키고 있던 아성이죠. 예. 그걸 이제 이 새 총리가 깨지 않았습니까? 예. 깨가지고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국제적으로 볼 때 양적 완화는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 다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엔저라는 거는 양적 완화의 부산물이지 그 그렇죠.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 일본에서도 요새는 정치적으로 그게 이제 엔저를 위해서 양적 완화한다면 이건 또 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국제적인 여러 비판도 받게 되고 하니까 양적 완화하는데 양적 완화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 지금 국채 나라의 부채가 GDP의 200%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다 하지만은 미국은 100%거든요. 한다 하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예. 이 양적 완화를 하는데도. 그리고 이게 전시 효과죠. 지금 별 한계 없어요. 이 앞으로 하겠다는 말로 지금 연저가 지금 나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주춤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책하는 사람들은 예. 뭐 80에서 90 사이가 그저 적당하지 않냐. 지금 90까지 와 있으니까 이것이 더 이제 연저가 계속되면은 예. 어디에 영향이 오느냐 하면 장기 금리의 영향이 온다고. 옌 반드 영향이 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손을 쓸 수 있는 정부로서 손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선에서 주춤하고 예. 이걸로 또 일본도 만족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사실 예. 처음에 이제 아베 정권 들어서서 양적 예.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할 때는 예.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약간 반대 입장을 가지고 물론이죠. 있었는데 물론이죠. 지금 뭐 워낙 국민의 지지도가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양적 완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거도요. 예. 사실은 이 아베 총리가 한 다음에 시장이 그걸 잘 보고 있거든요. 예. 시장이 호응을 해주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본 은행에서도 함부로 좀 얘기를 못하죠. 예. 이제 이것이 주춤하고 장기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삐걱거리면은 예. 이제 은행원들이 목소리가 이제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환차 손익이 일본 기업들이요. 예. 6조 2천억 원에 육박을 하고 예. 시가총액도 좀 엄청나게 뛰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증시에서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예. 있는데 이런 일본의 양적 완화 조치가 예. 그 종말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종말은 결국 지금 예산 집행도 이제 내년에 이제 집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움직임이라든지 증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소위 이 재원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매스컴에 말하자면 이 시장 심리에 과잉 반응과 같은 그런 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의 일부 식자들은 예. 이 현상이 일시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요, 그 시어드 S&P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예. 또 일본과 한국의 환율 전쟁이 결국엔 제로섬 게임이다. 예.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불행히도 이제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많이 뺏어와서 일본의 경쟁하는 분야가 비슷하죠. 특히 예, 예. 전자 같은 데서는 비슷하거든요. 조선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제로섬 게임의 입장에 한국이 불행히도 서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는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는지만은 지금 오늘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도 재밌는 게 예, 예.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하는 그렇죠. 생각이거든요. 지금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국자들도 일본의 그 한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게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또 일본은 금리가 제로고 우리는 그래도 2.5 정도 되니까 예. 우리가 어느 정도 금리 정책으로 손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은으로서는 이런 소위 아빠핸드를 좀 계속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문이 지금 중국 살펴봤고요. 예. 일본 살펴봤는데 최근에서 또 샌드위치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경제 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한국의 예. 경제는 샌드위치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양쪽에 우리가 좋은 경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가 있고 일본이라는 말하자면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중개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바란싱 액트라고 그럴까요? 예. 조정 역할을 한국에서 할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긍정적인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세계경영연구원의 홍병각 고문과 함께 중국과 일본 경제 살펴봤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여러 가지 과제들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자, 설 연휴 지나고 출근 준비 오랜만에 하시려니까 힘드시죠? 현재 시간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혁신의 아이콘으로 여겨졌던 아이폰이 등장한 지도 벌써 한 5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도 더 이상 혁신의 상징이 아닌 일상화된 기기가 되어버렸죠. 최근에는 애플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스마트 시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에 의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입는 컴퓨터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지, 자, 오늘 그 내용을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의 이정우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자주 뵙네요.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쪽을 하시니까 예,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애플이 공면 유리가 적용된 스마트 시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 때문에 이제 모셨습니다. 스마트 시계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고 또 미래 스마트 시계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스마트폰이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4, 5년 사이에 급속히 우리의 생활을 파고 들어오고 지금은 거의 표준화 되다시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예.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맨 처음 나왔던 스마트폰보다 점점 기기는 커져 왔습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 화면 때문에 그러겠죠. 예, 예. 쓰는 인터페이스 때문에 예.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조금씩 느끼고 계시고요. 애플에서도 착안한 것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팟 나노나 이렇게 소형 기기로 자기네들의 트렌드를 몰고 왔던 것들과 이제 융합을 해서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불편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해서 지금 현재로 나온 기기들의 거의 대부분은 예. 스마트폰의 보조기기로 개발이 된 스마트 시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디지털 워치라고 얘기했던 버튼식이 아니고 예. 거의 모든 것이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과 연계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대부분의 그 스마트 시계라는 것이 스마트폰의 어떤 보조 기기 역할을 하는데 한정돼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뭐 스마트 시계가 보다 독자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하나의 또 트렌드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럼요. 그 애플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경제 채널에서 가끔 보도하시는 것처럼 현금 보유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델 같은 회사가 팔리는데 뭐 266억 불에 예. 팔렸고 예. 페이스북 시가총액을 한 400억 넘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유고가 1000억이 넘고 있고요. 근데 애플의 경우는 다른 그 이비즈니스 기업들과는 달리 뭐 디즈니를 산다거나 영화 회사를 산다거나 하는 그 확산 전략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혁신에 초점을 맞춰서 해왔고요. 예. 그 혁신의 일환으로 지금 이 스마트 시계를 아이폰 이후에 새로운 혁명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의 경우에 보조기기 형태로 개발이 돼 있는데 아마 그 물밑에서 지금 엔지니어들이 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이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스탠드얼론 통신기기, 예. 전화기를 지금은 2개를 다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불편함을 개선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고 있을 때 전화 받기 어려운 부분들, 내지는 또 회의 중에 전화 받기 어려울 때, 내지는 아마 그 앵커분도 많이 하셨을 텐데 회의 중에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회의에 집중합니다.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전화를 예. 뭐 손목시계를 보면서 예. 뭐 통화를 하는 척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많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을 겁니다. 스탠드얼론 기기로 예. 별도의 통화 기기로. 지금 최근 이제 스마트 트렌드를 보면요. 그 제일 앞에는 이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스마트 이제 시계 얘기도 나오고요. 앞으로는 또 뭐 입는 컴퓨터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앞으로 사실은 그 스마트 트렌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트렌드는 일단 스마트폰의 추세가 4, 5년 동안 수요자들의 그 기대에 부응해서 예. 스크린이 커져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커져온 스크린과 함께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표준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처폰 시장에서 하드웨어와 버튼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예. 경쟁을 하던 시장이 이제는 그 밑에 OS들은 이미 표준화가 돼 있고 그 위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얹고 어떤 서비스를 얻느냐가 예. 지금 경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마트폰의 경우에 표준화와 아울러서 보조기기들이나 보조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면서 보조기기나 보조 서비스들은 오히려 다양화되고 소형화되는 추세가 지금 현재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10년 뒤에 소형 기기의 인터페이스가 좋아지면서 얼마만큼 더 스탠드얼론 기기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당분간 지속될 추세는 스마트폰 자체는 표준화되면서 거기에 붙는 보조기기들은 소형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말의 번역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입는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의 용어로는 사실 차는 거죠. 시계를 차거나 아니면 볼펜을 어디다 꽂거나 아니면 귀에다 꽂는 부분에다가 스마트한 기능을 옮기면서 역시 크게 가지고 다니는 가방 속에 있는 핸드폰과 연동시켜서 가는 형태의 좀 패러독스와 같은 형태로 표준화와 다양화가 같이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 2, 3년 전에 또 앞으로 스마트 TV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했는데 시장의 성장 속도는 드디고요. 최근에 와서 뭐 구글에서 스마트 안경도 소개를 했고 애플에서 곧 스마트 시계도 내놓을 예정이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좀 전에 이제 입는 것보다는 차는 컴퓨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의복 자체가 또 컴퓨터 역할을 하면서 또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복 자체가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 가지 추세가 크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컴퓨터 자체를 의복에다가 어떻게 장착을 시킨다고 하나요? 섬유 자체에서 계산을 하거나 계산 기능을 집어넣는 CPU나 반도체를 집어넣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지금 실용화 단계에 들어와 있고 연계가 되는 부분들은 그러한 전체적인 CPU나 아키텍처 자체보다는 그 안에 코드를 넣는다거나 실제적으로 마이크를 조그만 마이크를 인스톨 시킨다거나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실용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스마트폰의 보조기기 형태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한 2, 3년 사이에 CES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올 기기들은 제가 예상했던 그 보조기기 형태가 옷 속에 숨어있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오히려 그 언론에서 시각을 받았던 뭐 섬유에 파이버에 뭐 바이너리 코드를 넣고 계산 기능을 넣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마트 시계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최근 어떤 기업들이 이 분야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기업 얘기 좀 해주시죠. 스마트 시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혁신 기업이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 애플. 2007년에 아이폰의 그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좀 열등한 기술이라고 여겨왔던 정전식 타치 기능으로 히트를 쳤던 애플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사실 소니, 그다음에 카시오, 그다음에 요새 이탈리아의 아이워치,
그다음에 알라타라는 기업에서 한 달 전에 개발한 팹을 그리고 기존에 중소기업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많은 이제 그 시계 생산 기업들이 애플과 합해서 또 시장을 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군요.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